작년도 3월 모의고사를 지금 오늘 다 봤을 텐데 선생님이 생명과학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도 시간을 재고 다 풀었어요. 근데 작년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은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50점을 다 맞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었고, 정말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었고, 어려운 문제 하나 정도 있었고, 그냥 대체적으로 평이했다도 아니고 쉬웠다. 애들 아마 지금 3월 처음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왔으면 수능이 이렇게 쉽게 나올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작년 수능이 좀 쉬웠죠. 그래서 1등급이 48점인가 생명과학원이 48점인가 정도 됐을 텐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다기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 위주로 해서 개념 정리를 잘 하고 이렇게 약간 기반을 잘 다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문제를 풀면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까 하다가 자료는 다 만들었는데 몇 개만 골라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4번에 별표를 치세요. 별표를. 어려워서 치라고 한 거는 아니에요. 3점짜리기는 한데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4번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그림은 어떤 사람에게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얘들아, 저온 자극은 어떤 거지? 얘가 추울 때. 우리가 온도 조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추울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울 때. 이게 조금 약간 고급 어휘로 뭐라고 나오냐면 추울 때 저온 자극, 더울 때 고온 자극이라고 말이 나올 거야. 그럼 얘들아, 추우면 내 몸이 춥잖아. 내 몸의 열을 보호해야 되잖아.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 몸 안에서 만드는 열 발생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내 몸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열 발산량은 최소로 낮춰야겠죠. 이해 갔어요? 그럼 반대로 더울 때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내 몸에 열이 많은데 더 이상 열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열 발생량은 내리고 열 발산량은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양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별표. 이걸 잘 머릿속에 담고 한번 가면 저온 자극, 춥다. 그러면 이 저온 자극을 누가 감지했어? 간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간내는 어떤 중추?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항상성 유지의 중추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다 한번 다시 써볼게. 저온 자극을 누가 감지하냐면 간내가 감지를 해요. 간내가. 그러면 얘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무언가 나와서 갑상샘을 자극을 해. 그럼 이 갑상샘에서 어떠한 호르몬이 나와서 물질 대사가 증가한다 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 중간중간에 빠져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 얘들아, 갑상샘에서 물질 대사가 증가하게끔 되는 호르몬이 기억이라고 나왔는데 이 기억의 호르몬이 뭐냐면 티록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방출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을 자극을 해야 티록신이 나오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T 자극, stimulate, 그 다음에 호르몬 H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고 무언가 또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TSH, 즉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릴리즈, 방출하게끔 만드는 호르몬이다 해서
TSH 여기를 하고 TRH라고 하는 호르몬이 간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자, 여기는 어떻게 나 있냐? 이 간내가 다시 척수로 가. 척수에서 신경 A가 피부 혈관을 수축을 하는 거예요. 피부의 혈관을 수축을 하는 거야. 얘들아, 피부 혈관을 수축을 했어. 피부 혈관이 수축이 됐어. 그러면 혈액의 이동이 어떨 것 같아? 자유로울까? 혈액의 이동이 상당히 자유롭지 않겠죠. 그냥 이동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X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피부의 혈관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피부 혈관이 수축을 해. 혈액이 잘 안 가. 혈액에는 우리가 혈액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몸에서 열 발산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와 얘의 결과 물질 대사가 증가를 하면 물질 대사가 증가했다. 이거 다른 말로 뭐냐면 세포 호흡이 증가했다. 세포 호흡이 증가했다. 세포 호흡이 증가되면 뭐가 만들어지지?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열 에너지가 만들어졌다. 이거 뭐야? 열 발생량이 증가한 거잖아. 열 저온 자극, 춥기 때문에 열 발생량이 증가하고 내 몸에 있는 열 발산량이 감소를 해서 결론적으로 체온이 상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하나 더. 여기가 신경 A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항상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부교감신경은 잠잘 때, 쉴 때, 안정될 때 나오는 거야. 그럼 추워. 이게 지금 편안한 상황이야?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감신경이 강화가 돼요. 강화가. 긴장하고 있어야 되잖아. 이해 갔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억, 문제를 한번 보자. 기억은 티록신이다. 맞죠? 그 다음에 A는 원심성 신경이다 그랬는데, 자, A가 뭐냐면 얘야, 얘. 원심성 신경. 얘들아, 자, 저번 시간에 쌤이 설명을 한번 해줬는데 그 4강, 수능 특강 4강 문제풀이에서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요. 여기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감각기에서 감각뉴런, 감각기에서 온 자극을 감각뉴런이 인지를 해가지고 연합뉴런으로 보내줘요. 그럼 이 연합뉴런에서 적정한 명령을 내리겠죠. 그게 운동뉴런으로 가고요. 이 운동뉴런에 있는 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반응기, 즉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랬냐, 이 연합뉴런은 뭐라 그랬냐면 뇌나 척수를 구성을 하고 있는 신경들을 연합뉴런이라고 해요. 그러면 연합뉴런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감각뉴런을 다른 말로 구심성 뉴런이다 라고 말을 했고, 이 연합뉴런 기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운동뉴런은 원심성 뉴런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외우기 쉽게, 자, 기억, 이응 이렇게 외우라고 저번에 설명을 해줬을 거야.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이니까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이잖아.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이니까 원심성 신경이 맞다. 그 다음에 디귿, 피부의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열 발산량이 증가해? 아니지, 감소하지.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하자. 그림은 사람에서 중추신경계와 심장의 자율신경으로 연결된 모습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연수와 중간내 중 하나이고 기억과 니은 중 한 부위에 신경절이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를 풀 때 A와 B는 각각 연수와 중간내, 기억과 니은 중 한 부분에 신경절이 있다. 이걸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 앞에 그림을 보고 지금 여기는 연수와 중간내만 말을 했는데 다 어딘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쭈글쭈글한 데가 대뇌예요. 이 뒤에 콩처럼 달려있는 게 소뇌, 그 다음에 A가 중간뇌,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있지, 여기가 바로 간뇌예요. 간뇌. 그 다음에 여기가 연수. 이렇게 5 부분이 뇌야. 뇌. 대뇌, 소뇌, 중간뇌, 연수, 간뇌가 뇌야. 다 뇌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이 밑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바로 척수예요. 척수. 이해 갔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중간내, B는 연수이다를 고르면 틀린 게 니은이 되겠죠. 니은. B는 어디라고? 연수. 그래서 얘는 틀렸고 동공반사의 중추이다 A가 그랬는데 기억은 맞아요. 얘를 하기 전에 설명을 조금 더 해보자면 뇌는 대뇌, 그 다음에 소뇌, 그 다음에 중간뇌, 그 다음에 간뇌, 그 다음에 연수. 이렇게 있어. 그럼 각각이 무엇을 하는지 기능, 선생님이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했잖아. 대뇌는 고등정신, 중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모든 판단 같은 것들을 다 대뇌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뇌는 자세 유지, 평형 담당, 뭐 균형 이런 거 있죠. 다 소뇌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뇌는 눈과 관련된 모든 것들 있죠. 뭐 동공반사 이런 것들이 다 중간뇌가 중추인 거고 간뇌는 앞에 문제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의 중추예요. 연수 같은 경우에는 뭐 심장박동, 호흡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연수의 중추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억 A는 뭐예요? A는 중간뇌죠. 눈, 동공반사의 중추이다. 그래서 맞는 거고 니은 B는 연수이기 때문에 틀려. 그러니까 위치와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문제를 선택한 이유가 디귿 때문에 있어. 선생님이 보충 수업 시간에도 몇 번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설명을 했는데 그냥 내가 잘 그리는 그림으로 한번 해보자면 얘들아 이게 뇌야. 미안. 늘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됐지. 자, 이거 한번 보자. 미안 얘들아. 자, 이거 한번 보자. 우리가 뇌에서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교감신경이야. 부교감신경. 무슨 말이냐? 부교감신경은 다 뇌에서 나오고 딱 하나만 척수에서 나오는데 이 척수에서 나온 게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방광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 즉 부교감신경은 다 뇌에서 나오고 뇌에서부터 삐져 나오고 하나만 척수에서 나온다. 그 하나가 바로 방광이다. 그 다음에 다 모든 교감신경은 100% 교감신경, 이게 지금 교감신경인데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100%가 다 척수에서 뻗어 나와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중추신경계와 심장이 자율신경으로 연결됐는데 이 자율신경으로 연결된 애 처음 시작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지금 봐봐. 어디 있어요? 연수에서 시작하고 있잖아. 연수는 어디야? 연수는 뇌죠. 뇌에서 뻗어나간 그 자율신경은 뭐밖에 없다고? 부교감신경밖에 없다고.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교감신경, 교감,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부교감 세 글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은 이런 식으로 신경절이 앞에 신경절 이전 뉴런이 훨씬 짧아요. 이해 갔어요? 근데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길어. 그래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길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처음 시작 전부터 앞에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여기는 길어. 근데 지금 얘가 뭐라고? 이 자율신경이 뭐라고? 연수에서 나왔잖아. 부교감신경이라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뻗어 나온 데부터 길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억에 신경절이 있겠니? 니은에 있겠니? 당연히 니은에 있겠죠. 그래서 이 6번의 답은 1번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갔죠? 보도록 하자. 표는 어떤 동물 2에는 6에
감수분열 과정에서 형성되는 세포 감수분열이래. 그러면 세포 가와 나의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이라고 했어. 상대량. 그 다음에 염색체의 수를 나타낸 거고 모두 중기의 세포이다. 얘들아, 감수분열 과정이라면 이거를 물론 그림을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이해해서 풀면 좋겠지만 지금 연습이 조금 필요한 친구들은 그냥 지금부터 안 늦었으니까 이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그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4단계를 그리라고 했어요. 문제를 읽자마자 이게 딱 생각이 나면 좋겠는데 연습을 하면 되겠지? 아직 늦지 않았잖아 얘들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늦지 않았어요. 진짜 지금은 얘들아 안 늦었다. 2에는 6이야. 2에는 6. 이해가 안 가잖아. 그려. 2에는 6을.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6개가 이렇게 있죠. 세 쌍이. 그러면 이 첫 번째는 DNA 복제라고 했잖아요. 그려봐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얘네 일렬로 쓰잖아. 지금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자, 선생님 다시 그려볼게. 중기라고 했으니까 얘는 가운데에 배열된 걸로 그리자. 이렇게. 감소분열이라고 했으니까 1분열 중기에서는 무엇이 관찰된다고? 자, 이런 식으로 얘가 뭐야? 이가 염색체. 여기가 감수 1분열 중기. 그럼 감수 1분열 중기에 이렇게 상동염색체들이 다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냐면 감수 2분열 중기이다. 그래서 얘가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 염색 분체들이 쪼개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각각 나눠져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면 자, 하나 보자. 얘 뭐야? 2N이죠. 얘는 뭐예요? 2N이죠. 왜 2N이야?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짝을 짓고 있잖아. 근데 1분열 때 상동염색체가 쪼개지지? 이쪽 2개 N 상태, 이쪽 2개 N 상태야. 이해 갔어? 자, 봐봐. 둘 다 중기래. 그러니까 얘 2단계와 2단계에서 매치를 시키면 돼. 염색체 수 3개인 게 이쪽 단계, 여기 1이라고 해볼게. 1의 단계니 2의 단계니 2의 단계잖아. 여기는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 그 다음에 여기가 나가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얘들아, 자, 얘는 이제 끝났어 했어. 그러면 이건데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이 2와 4래. 선생님, 그 어디에도 2개와 4개는 없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앞에 상대량이라고 했으니까 약분 이걸 생각을 하면 돼. 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이 몸통 하나를 DNA 1이라고 계산을 하라고 했잖아. 이해 갔어요? 근데 봐봐. 얘가 가야. 지금 이게 가예요. 이게 가. 근데 이 가가 DNA 상대량이 2래. 근데 여기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즉 6가닥을 2라고 간주를 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몇 가닥이겠어?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총 12가닥을 DNA 상대량 4라고 한 거야. 그럼 문제를 보자. 기억. 가의 핵상은, 가는 여기죠. 가는 N이다. 맞죠? 니은 나는 여기잖아. 나에는 이가 염색체가 있다. 맞죠? 디귿. 이 동물은 쥐원기 세포. 얘들아, 엄밀히 따지면 얘가 쥐원기야. 쥐원기. 얘가 이 쥐원기부터 어디라 그러냐면 감수 1분열 중기까지야. 1분열 중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감수 1분열 중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가 그냥 쥐원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수 1분열 중기는 아니고 여기가 쥐원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쥐원기는 이 위에 단계인데 쥐원기는 총 몇 가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가닥이잖아. 그럼 선생님 6가닥은 DNA 상대량이 뭐라 그랬어? 2라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쥐원기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은 4가 아니라 2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생쥐의 항원 A를 1차 주사하였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A를 주사하였을 때 이 생쥐에 생성되는 A에 대한 혈중 항체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기억세포, 형질세포, 보조T 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를 풀기 앞서서 개념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항원 A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 우리 몸에. 그럼 이 항원 A는 외부 물질이잖아. 그러면 얘를 누가 잡아먹는다 그랬지? 얘를 잡아먹는 게 대식세포야. 대식세포가 항원 A를 잡아먹어요. 그러면 이 대식세포 몸에, 대식세포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가 대식세포야. 대식세포. 그러면 이 대식세포 몸에 항원 A가 조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부착이 된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이거는 항원 A를 잡아먹은 대식세포다라는 표지가 된 거고, 그럼 이렇게 잡아먹은 항원 A를 누가 인지한다라고 했냐면 보조 T 림프구가 인지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보조 T 림프구가 인지하는 순간 얘가 두 가지 경로를 탄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경로는 항원 A를 표지한 대식세포를 보조 T 림프구가 만나서 얘가 세포독성 T 림프구로 활성화가 돼요. 세포독성 T 림프구가 활성화되도록 얘가 도와주는 거야. 보조. 그러니까 보조겠지. 그래가지고 얘는 바로 이 항원 A를 어떻게 한다 그랬지? 다이렉트로 죽여버려. 죽여. 이게 뭐라 그랬냐면 킬러 세포다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까지의 경로를 내가 뭐라 그랬죠? 여기까지 이 1의 경로를 세포성 면역이다라고 해요. 세포성 면역. 세포성 면역에는 보조 T 림프구와 세포독성 T 림프구가 관여한다. 두 번째 경로가 있는데, 두 번째 경로는 뭐냐면 이 보조 T 림프구가 B 림프구를 활성화를 시켜요. B 림프구를 활성화를 시켜. B 림프구를 활성화를 시키면 얘가 두 가지로 분화가 된다라고 했죠. 분화.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형질세포로 분화가 돼요. 보조 T 림프구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억세포로 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형질세포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항체를 생성해. 무엇에 대한 항체냐면 이 항원 A라고 하는 애만 특이적으로 반응한 항체야. 그래서 이 형질세포가 희응이니까 내가 희응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내가. 그 다음에 기억세포는 말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 뭘 기억하냐면 항원 A를 기억을 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살면서 항원 A가 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기억세포가 그때 그 항원 A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앞에 들어왔던 똑같은 항원 A니까 여기서 이거는 2차 면역이다. 2차 면역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얘들아,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될 때 지금 이 앞에 있는 과정이 생략되는 거니까 이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항체가 더 빨리 더 많이 생성이 된다라고 했죠. 이제 이거를 다시 여기 이쪽으로 와. 자, 여기를 보면 자 얘들아, 항원 A를 표지하고 있어요. 그럼 B 림프구를 도와주고 있는 기억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보조 T 림프구. 그 다음에 항체를 생성하는 니은이 뭘까? 형질세포. 그 다음에 디귿은 기억세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나 그래프 별표 쳐. 이건 꼭 나오는 그래프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자. 1차 주사를 했을 때는 이만큼의 텀이 있죠. 근데 2차 주사를 했어. 2차 주사를 했더니 텀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 이걸 내가 뭐라 그랬지? 더 빨리, 더 많이. 누구 때문에? 기억세포 때문에. 기억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기를 보자. 기억은 보조 T 림프구다. 맞죠? 니은, 구간 1에서 니은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니은이 형성이 돼야 항체가 만들어지지. 여기 눈을 뜨면 Y축이 항체잖아. 항체는 형질세포가 만드니까 당연히 구간 1에서 니은이 형성된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구간 2에서 기억세포가 니은이 디귿으로 분화된다.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게 아니고, 여기 봐봐요. 여기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또 다른 기억세포로 분화가 된다 했으니까 이 기억세포에서 분화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이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알겠죠?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림은 좌우 대칭인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를, 표는 시점 T1, T2일 때 X와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 이 그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림이 늘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잘 듣고 모든 문제를 앞으로 이렇게 풀 거예요. 항상 여기가 Z선, 그 다음에 Z선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느다랗게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액틴 필라멘트.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리고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여기 문제랑 한번 연관을 시켜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기억이에요. 그리고 하나 선생님이 말 안 한 게 있는데 가운데 있죠. 가운데. 여기가 중앙이 되는 M선. 여기로 해서 좌우 대칭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 다 풀 수 있어. 솔직히 다 맞을걸. 자, 여기가 니은이면 또 어디가 니은이야? 이쪽도 니은이죠. 이해 갔어요? 자, 이거 한번 보자. T1일 때, T2일 때 뭐가 수축이고 뭐가 이완인지 한번 보자. 니은의 길이가 0.4래. T1일 때. 그리고 여기가 0.1이에요. 그러면 T1에서 T2로 갈 때 줄어들었죠. 얼만큼 줄었어요? 델타 값이 0.2만큼 줄어들었어. 그럼 얘들아, 니은의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얘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니은이 겹친 부분이 많아진 건 줄어들겠죠. 아, 수축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왼쪽에서 0.2, 오른쪽에서 0.2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델타 값은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0.2 줄어들고 이쪽으로 0.2 줄어들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얼만큼 줄어들었겠어? 0.4만큼 줄어들었겠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X선의 길이가 나왔는데 X선이 T2일 때 2.0이래. 그럼 줄어드는 게 2.0이면 줄어들기 전은 얼마가 되겠어? 2.4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한번 보자. T1일 때 X의 길이는 2.4가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 보자. 기억은 H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가운데 부분이 H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디귿 A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진짜 엄청 쉬운 건데 왜 3점인지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니은만 알면 기억 디귿은 문제 해석 안 해도 다 풀 수 있어요. 자, 수축 이완시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값 세 가지. 첫 번째 A대의 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오신의 길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액틴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 A대는 T1이든 T2이든 같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자. 그림은 어떤 사람에서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과 각 정자의 핵상을 나타낸 것이다.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 얘들아, 솔직히 너무 쉬운 문제예요. 보통은 그림만 나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 이것만 보더라도.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언제 분열이 일어났는지가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쉽게 낸 거예요. 근데 3점이죠.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 수능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이런 힌트가 안 나온 상태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그려보자. 이건 정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X, Y겠죠.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거 그림 4단계짜리 이렇게 여기는 X 염색체, Y 염색체. 근데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랬어.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간 거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가 x, y. 여긴 안 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갔으니까 성염색체가 없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가 이렇게 끊어져서 양옆으로 간다고 했죠? 생각났어요? 부디 생각나야 될 텐데. 그래서 이쪽이 XY, 이쪽이 XY. 그래서 여기 그림이랑 그림이랑 한번 매치를 해보자면, 자, 이거는 성염색체야. 그러면 상염색체가 44개가 있겠죠. 여기도 44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1분열에서 감수 1분열에서 다 반절로 나눠지죠. 그러면 여기는 22, 여기도 22가 된 거 알겠어요? 이쪽이 22, 여기도 22가 상염색체는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써볼게요. 2n 이꼴 사람은 46이에요. 나누면 44 더하기 남자니까 XY라고 해볼게. 이게 상염색체고 이게 성염색체야. 알겠어? 그러면 얘가 정상적인 감수 분열하면 n 이꼴 23에서 22 더하기 x 혹은 22 더하기 y가 돼야 돼요. 이해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염색체만 1의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상염색체는 다 22개가 있을 거 아니야. 정상적인 생식 세포라면 23이 n이 있어야 돼. n 이꼴 23이. 근데 여긴 22가 있잖아. n에서 하나가 빠진 거죠. 그래서 여기가 n-1, n-1이 된 거고, 그 다음에 22, 23, 24지. 22, 23, 24죠. 그러면 원래 23이어야 되는데 24니까 그래서 여기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기억, 그 다음에 여기가 니은이 되겠죠. 그림에 매치를 시켜보자면. 자, 문제 한번 보자. 기억에는 X염색체가 있다. 아니, 기억에는 X도 Y도 없어. 그러니까 22, n-1이겠지. 니은은 기억은 틀렸고. 니은에 22개의 상염색체가 있다. 왜냐하면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22 더하기 XY니까 상염색체는 22개가 맞겠죠. 디귿, 니은은 이거야. 얘들아, 니은을 다시 보자. 22개의 상염색체에 성염색체가 XY가 있어. 그럼 이 니은과 정상난자래. 정상난자는 상염색체 22개의 정상난자니까 성염색체 X겠지. 그럼 이걸 더해봐. 상염색체는 뭐가 되겠어? 44지. 그러면 여기를 더해봐요. XXY가 되겠어. 이거 뭐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쉬운데 이게 얼마든지 어렵게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지금 기초부터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번 3월 모의고사의 문제를 가지고 잘 분석을 해보세요. 10번씩 풀어본다고 생각을 해. 풀어보는 게 그냥 푸는 게 아니고 그림 분석을 선생님처럼 한번 하면서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풀어보도록 하자. 다음은 어떤 민마리집 신경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아마 이 문제를 읽자마자 어려워서 나 못 풀 거야 하고 포기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지금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보자. 첫 번째, 이 신경의 흥분 전도 속도는 2cm/ms이다. 2cm/s라고 선생님이 말을 할게요. 자, 속도 라고 하는 것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야. 그러니까 내가 자, 이거 봐봐.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자극을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가 A라는 지점이야. 즉, 이 뉴런에서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분에 여기서 이만큼 가는데 몇 초가 걸렸냐라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속도가 2cm/ms다 라고 나왔죠. 두 번째, 그림 가는 이 신경의 지점 P1, P2, P3 중 기억 P2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해주고 시간이 3초 흘렀다라고 나와 있어. 3초. 그리고 P3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고, 그다음에 나는 P1, P2, P3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할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자. 가를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볼게요. P2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에서 자극을 줬어요.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늘 똑같아.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P2에서 자극을 주면
이 지점에서 탈분극이 먼저 일어날 거 아니야, 탈분극이. 그리고 나서 얘가 양옆으로 자극이 전도되겠죠. 이해 갔어요? 왜냐면 나트륨 이온이 확산이 되니까. 그러면 P3에서의 막전이는 어떻게 구하냐? 자극을 준 후 3ms가 지났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매치를 시켜보자. 얘들아, P2에서 자극을 줬어. 근데 속도가 2cm/ms래. 그러면 P2에서 P3까지의 거리가 6이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냐? 아, 자극을 주고 나서 그럼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러면 속도가 2야. 근데 거리가 6이야. 그럼 시간은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3초가 되겠죠. 아, 자극을 주고 나서 3ms가 지나는 동안에 자극은 P2에서 P3까지만 도달을 했다. 그러니까 아직 P3에서는 이제 막 자극이 도달을 한 거지 탈분극이 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70mV다 라고 나온 거야. 그럼 P1을 한번 보자. P1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3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3cm는 속도가 2cm/ms 곱하기 x라고 했을 때 x의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1.5ms가 되겠죠.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를 한번 보자. 자극을 준 후 3ms가 지났다 라고 다 했는데 전체 3ms 중에 1.5ms는 P2에서 P1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고, 그러면 얼마가 남아? 1.5가 남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면 1.5가 남아. 1.5일 때가 얼마가 되겠어? 지금 이쪽은 탈분극이 되고 있는 거잖아. 아, 전체 3ms 중에 1.5는 P1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고, 1.5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여기서 이제 자극이 도달했으니까 탈분극이 올라갈 때 동안에 다시 1.5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 P1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니은 P2에서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70mV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자극을 주고 나서 3초가 지났어. 자극을 주고 나서 3ms가 지나면 막전이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80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0이 아니라 마이너스 80mV인 거야.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봐. 자극을 이 지점에서 주면 이 지점에서도 자극이 주어진 거고, 자극이 주어진 상태에서 양옆으로 나트륨이 확산도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 P2라고 하는 지점은 탈분극이 되고, 그 다음에 재분극이 되고, 그 다음에 과분극이 되고, 그 다음에 분극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나 그래프를 한번 보면 자극이 준 지점에서 3ms가 지났을 때 P2일 거 아니야. P2는 이동을 안 하니까 자극을 주자마자 1,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이 지났을 때가 어떻게 된다고? 3이 지났을 때가? 3초가 지났을 때는 얘가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80이니까 니은이 마이너스 70이 아니라 마이너스 80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디귿 P3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 칼륨이 세포 밖으로 이동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디귿의 밑줄을 긋고, 자, 하나 추가적으로 항상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작동을 해요. 항상 언제든지. 그러면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은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이동을 시키고, 칼륨은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이동을 시킨다라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칼륨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답은 1번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풀어보도록 하자. 다음은 어떤 동물의 피부색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 분명히 문제만 있고, 내가 또 못 푸는 문제구나 하고 겁먹고 포기한 친구들 있을 텐데, 자,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어떤 상태야? 독립.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이렇게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피부색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뭐야 이거? 다인자 유전. 얘들아, 멘델 법칙이 빠졌기 때문에 다인자 유전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개체원의 유전자형은 AA, b, 라지디다. 그러면 개체원은 어떻게 생겨먹었냐? 쓰면 돼. 여기 염색체는 A. 여기 염색체에는 b. 여기 염색체에는 라지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개체1과 개체2가 결혼을 했대. 개체2는 몰라요. 근데 자손 1이 태어났는데 자손 여기 얘네 둘이 만나서 태어난 자손이 어떻게 생겼냐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 D1 확률이 8분의 1이래. 8분의 1. 얘들아, 이거는 약간의 문제를 많이 풀고 생기는 센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A, B, D가 각각 다른 염색체에 있으니까 독립이야. 그러면 이 A하고 어떠한 게 만나서 라지 A가 나오는 거고 B와 어떠한 애가 만나서 라지 B가 나오고 라지 D와 어떠한 애가 만나서 라지 D가 나올 확률이 8분의 1인 거야. 그럼 라지 A가 나올 확률 얼마 곱하기 라지 B가 나올 확률 얼마 곱하기 라지 D가 나올 확률 얼마를 곱했더니 8분의 1이래. 이걸 딱 보고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안 떠올라도 되더라. 이제 연습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8분의 1이죠. 즉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와 누군가가 만났더니 라지 A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개체1이 줄 수 있는 거는 A밖에 없어. 알겠어? 그러면 라지 A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다시 말해서 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해볼게. 개체1은 A야. 그러면 얘가 줄 수 있는 건 A밖에 없지. 그러면 개체2가 가능한 게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라지 A거나 라지 A이거나 A이거나야. 그러면 개체1이 줄 수 있는 건 A밖에 없어. 그럼 얘가 만약에 개체2 중에서 라지 A라면 라지 A로 염색체의 유전자 구성을 갖고 있다면 얘가 줄 수 있는 거는 라지 A밖에 없죠. 이거는 라지 A 혹은 A. 이거는 A겠지. 그럼 얘들아 딱 보자마자 자손이 라지 A, A가 나오려면 뭐는 안 되겠니? 얘는 안 되겠죠. 그럼 이거 둘 중인데 얘가 A인데 얘가 라지 A면 라지 A, A가 나올 확률은 1이잖아. 왜냐면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겠어? 얘의 개체2의 유전자형은 라지 A, A여야 이렇게 만나면 라지 A, 이렇게 만나면 A, 이렇게 만나면 라지 A, 이렇게 만나면 A여서 자손이 라지 A, A가 나올 확률은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다시 해보자. 그럼 개체1이 다시 B래. 그럼 여기서 줄 수 있는 생식세포는 B밖에 없지. 그럼 개체2가 될 수 있는 게 똑같아. 라지 B이거나 라지 B이거나 B인데 자손이 라지 B가 나와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뭐는 안 돼? 또 얘는 안 되겠죠. 그러면 라지 B면 줄 수 있는 게 라지 B밖에 없지. 그러면 B, 라지 B가 만나면 무조건 자식은 라지 B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이잖아 확률이. 그러니까 얘도 안 되고 얘여야. 그래서 여기 그 라지 B여야 이렇게 만나면 라지 B, 얘와 얘가 만나면 B, 얘와 얘가 만나면 라지 B가 돼서 4개 중에 라지 B 확률은 2개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개체1의 유전자형이 라지 D래. 그럼 얘가 줄 수 있는 건 라지 D밖에 없어. 똑같아. 라지 D이거나 라지 D이거나 D이거나요. 그러면 자손이 라지 D, D가 나와야 되니까 뭐는 무조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안 되겠죠.
만약에 스몰 d라면 줄 수 있는 게 스몰 d밖에 없어서 자손이 라지 d 스몰 d일 확률은 1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니고 얘여야 라지 d와 라지 d 스몰 d가 만나요. 이렇게 만나면 라지 d 이렇게 만나면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만나면 라지 d 이렇게 만나면 라지 d 스몰 d여서 4개 중에 라지 d 스몰 d일 확률이 2개여서 4분의 2 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개체 2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기억 봐봐. 1과 2는 피부색이 다르다. 그래서 얘들아, 개체 1 대문자 몇 개야? 2개. 개체 2 대문자 몇 개야? 하나, 둘, 3개죠. 같아? 당연히 다르지. 그래서 서로 다르다가 맞는 거고. 니은 2에서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모두 있는 생식세포가 형성이 된다. 맞죠? 왜냐면 얘네는 다 독립이니까. A에서 라지 A가 오고 B에서 라지 B가 오고 D에서 라지 D가 오면 되잖아.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 기억의 피부색이 1과 같을 확률은 8분의 3이다 그랬는데, 자, 기억의 피부색이 1과 같을 확률 대문자 몇 개여야 돼? 대문자가 2개여야 돼요. 그럼 해봐봐 얘들아.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 약간 지금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노가다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서 대문자가 몇 개여야 된다고? 대문자가 2개여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대문자가 2개일까? 라고 해보면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라지 A 스몰 A와 스몰 A 스몰 A죠.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은 라지 B 스몰 B와 스몰 B 스몰 B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은 라지 D와 라지 D 스몰 D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앞에서 설명했죠? 라지 A 스몰 A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에요. 라지 D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야.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라지 A 스몰 A가 선택됐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가 선택될 확률이 2분의 1 곱하기, 그러면 이미 대문자 하나니까 뒤에서는 뭐가 돼야 되겠어? 얘가 만약에 선택이 됐다고 해볼까? 라지 B 스몰 B가? 그러면 이미 대문자 2개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D 같은 경우는 스몰 D가 돼야 대문자가 2개인데 스몰 D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 이 두 번째에서 스몰 B가 와야 됐고, 세 번째에서 라지 D 스몰 D가 와야 대문자가 2개죠. 이해 갔어요? 그럼 스몰 B가 될 확률 2분의 1, 라지 D 스몰 D가 될 확률 2분의 1. 8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서 한번 보자. 만약에 스몰 A가 됐어. 그럼 스몰 A가 선택됐어. 그럼 스몰 A가 선택될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럼 곱하기 뒤에서 대문자 2개가 충족이 돼야 돼. 라지 B, 스몰 B가 선택이 되면 이 D는 라지 D, 스몰 D가 선택이 돼야 여기 대문자가 2개죠. 라지 B, 스몰 B가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 라지 D, 스몰 D가 선택할 확률 2분의 1이니까 얘가 8분의 1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세 번째, 스몰 A일 때 만약에 두 번째가 스몰 B라면 D에서 대문자 2개가 충족이 되면 전체 대문자가 2개잖아. 어떻게 되냐? 대문자가 2개여야 되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2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스몰 A가 선택될 확률이 2분의 1, 스몰 B도 2분의 1, 라지 D도 2분의 1이니까 총 8분의 1이죠. 즉 대문자 2개가 선택될 경우의 수는 3가지밖에 없고 3개가 각각 8분의 1 1이니까 더하면 8분의 3이 맞는다 해서 답은 5번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한번 보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 결정이 되고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가계도를 보면 우열을 아직 판정을 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 보자. 7, 8, 9의 각각의 체세포 1개당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4의 체세포 1개당 스몰 t DNA 상대량의 3배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알아듣게 써보자. 4의 스몰 t의 상대량, 그
다음에 7, 8, 9 각각을 더한 t의 상대량. 그러면 7, 8, 9가 4의 3배다 라고 했어. 얘를 한번 보면 만약에 4에 스몰 t가 1개 있으면 7, 8, 9를 더하면 값이 3이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4가 2개라면 여기는 6개라는 소리야. 얘들아, 4에 스몰 t가 2개라면 스몰 t일 거 아니야. 그럼 7, 8, 9도 3명인데 스몰 t의 상대량이 6이 되려면 7, 8, 9 다 스몰 t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7, 8, 9의 표현형이 같아야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4 같은 경우는 4에 스몰 t가 하나니까 여기가 라지 t 스몰 t가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럼 7, 8, 9의 상대량이 3이 되는 거야. 아, 얘들아 이거 봐봐. 그럼 라지 t 스몰 t일 때 정상이면 얘가 라지 t가 정상, 스몰 t가 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병이 스몰 t예요. 스몰 t가 병이래. 그러면 만약에 상염색체에 있다면 7과 9가 스몰 t가 돼야 되는데 7, 8, 9에 t를 더한 게 3인데 이미 얘는 3이 넘어버렸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서 눈치를 까야지. 어떻게? 아, 이거는 스몰 t가 아니라 얘가 성염색체에 있어서 7이 스몰 t고 9는 스몰 t가 하나 있고 y. 그럼 8은 어떻게 되겠어? 라지 t, y. 아, 얘는 상이 아니라 성염색체에 있구나 라고 여기서 바로 눈치를 까야죠. 알겠어요? 자, 됐어.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구했어. 그럼 기억 봐봐. 가는 우성형질이다. 아니, 열성형질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이제 혈액형 한번 보자. 1, 2, 5, 6의 혈액형은 다 다르대. 알겠어? 얘들아 여기서 하나 꿀팁. 1, 2, 5, 6의 혈액형이 다르다. 1, 2, 5, 6 혈액형이 다르다. 얘들아 하나의 집안에서 혈액형이 다른 건 2개밖에 없어. 첫 번째 AO, BO가 만나서 OO, AB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AB, OO가 만나서 AO, BO가 되는 경우 수 2개밖에 없어요. 여긴 잘 기억해야 돼. 그러고 나서 1의 혈액과 항 A 혈청을 섞었대. 항 A 혈청은 뭐지? 알파,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 그러면 1의 혈액에는 알파와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A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A가 있는 거는 얘가 1이지. 1.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 2가 될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게 5, 6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가 AB, OO, 여기가 BO, AO일 수도 있어서 여기가 5, 6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보자. 1과 10의 혈액형이 같대요. 1과 10의 혈액형이. 그러면 한번 10은 어떻게 되겠어? 10은 6과 7이 만난 거지. 그럼 여기가 7이 이렇게 만나서 10이 태어났어. 10. 다시 여기도 한번 해볼까? 6과 7이 만나서 10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1과 10의 혈액형이 같대. 1은 여기잖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AO, 여기는 AB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6과 7의 혈액형이 같대. 6과 7의 혈액형이 같대요. 그러면 여기가 AB, OO, BO, AO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들아 이거 봐봐. 5가 만나서 얘가 되겠냐? 얘는 아니지. B가 만나서 얘가 되겠냐? 얘도 아니지. A가 만나서 얘가 되겠어? 아니잖아. 아, 이렇게 된 집구석이구나 라는 게 구해졌죠. 이해 갔어요? 자, 니은 2, 얘가 2잖아요. ABO식 혈액형은 BO니까 이형적 합성이 맞죠. 디귿 10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되고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6과 7이잖아. 여기 한번 해볼까요? 얘가 6, 얘가 7, 얘가 10이야. 그러면 6은 정상 남자니까 라지 t y가 되겠죠. 7은 스몰 t야. 그러면 라지 t와 스몰 t가 이렇게 만나면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만나면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만나면 스몰 t y, 이렇게 만나면 스몰 t y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6과 7은 AB야. AB. 그러면 AB와 AB가 만났어. 그러면 AA, AB,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가 발현되고, 그럼 4개 중에 가가 발현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4개 중에 2개가 돼야죠. 4개 중에 2개 곱하기 ABOC 혈액형이 10과 같아야 되는데 10은 뭐니? 10은 A5잖아요. 10이 A5잖아. 왜냐면 10은 1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A형이란 거잖아. 4개 중에 A형이 될 확률은 하나지. 그러니까 4분의 1 하면 얘가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8분의 1이다. 그래서 답은 틀렸고 니은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자. 19번은 어려워서 푸는 게 아니고 보통 이런 문제로 주로 나온 거랑 약간 다른 개념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건데, 다음은 하와이 주변의 얕은 바다에 서식하는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에 대한 자료이다.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는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달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겨 포식자의 눈에 잘 띈다. 눈에 잘 띄면 잡아먹겠죠. 그 다음에 하지만 오징어의 몸에 사는 발광세균이 달빛과 비슷한 빛을 내면 그림자가 사라져서 발견되지 않는데, 그럼 발광세균은 오징어가 포식자한테 발견이 안 되게 하니까 도움을 주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오징어에게 도움을 받은 발광세균은 오징어로부터 영양분을 얻는데, 세균은 오징어가 포식자로부터 안 잡아먹게 해주고 오징어는 세균한테 먹이를 주는 거지. 그럼 둘은 어떤 관계야? 오징어와 세균은 서로 도움을 주는 상리공생의 관계니까 니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이 문제를 푼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 기억 때문에. 같은 군집에 속한다. 군집이라는 단어는 거의 처음 나왔을 거야. 보통 주로 많이 나오는 용어가 개체군이거든. 개체군은 같은 종이어야 돼. 알겠어요? 개체군은 같은 종이어야 돼요. 여기서 군집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군집은 뭐냐면 일정한 지역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생물 개체군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잖아. 여기서는 하와이 주변에 얕은 바다라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하와이 주변에 얕은 바다라고 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도 살고 포식자도 살고 발광세균도 사는 거니까. 이해 갔어요? 포식자를 제거하면 나를 잡아먹는 게 없어지니까 일시적으로 증가한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